그날은 외손자 민준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위해 달걀 6개를 정성스럽게 풀었습니다. 소금 한 꼬집, 설탕 반 스푼을 넣고 젓가락으로 골고루 저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로 천천히 익혔습니다.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올 때까지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김밥용 단무지는 얇게 썰어 설탕물에 절였습니다. 민준이가 단맛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은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 식혔습니다. 김 한 장 한 장에 정성을 담아 말았습니다. 밥알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눌러가며 도시락통에 곱게 담았습니다. 딸기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것을 좋아하는 민준이를 위해 상온에 두었습니다.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문방구에서 산 공룡 연필깎이와 지우개 세트였습니다. 민준이가 공룡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부터 계속 기억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작은 카드도 함께 넣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입학 축하한다는 글과 함께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평소보다 좋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구두도 전날 밤에 솔질해서 반짝반짝하게 닦아두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손주 입학식에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입학식장은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학부모들은 카메라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새하얀 운동화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모습이 어찌나 의젓해 보이던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맑은 목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제 품에 안기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딸은 작게 인사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위가 뒤에서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위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히 적힌 조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내 고령자 교류 관리 지침이라는 제목이 또렷했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조건들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문 전 72시간 전 사전 예약 필수. 선물 및 금전 제공 완전 금지. 우리 민준이 내 새끼 등 소유 표현 절대 금지. 단독 만남 및 외출 전면 차단. 교육 관련 조언 금지. 감정적 언행 시 즉시 접촉 중단. 매주 영상통화, 시간 30분 이내 제한. 사위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조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아이의 자립성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현대 육아는 경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원칙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양육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동정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딸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관리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돌봄을 제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참혹한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유치원 앞에서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준비한 딸기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딸기잼을 발라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지만 저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음식 먹으면 배탈 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위험한 것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음식은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샌드위치를 내려다 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이제는 위험한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것이 해로운 것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제 곁을 지나쳐 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준비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연근조림, 계란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먹이는 일로 행복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음식조차 거부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7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이 출산 후 몸조리할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날 때까지 1시간 넘게 끓였습니다. 딸이 젖이 잘 나오라고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소고기도 넣고 참기름도 넉넉히 넣어서 영양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민준이가 울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도 저였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업어서 재웠습니다. 작은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품에서 잠들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그때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 아빠가 유일한 의지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기뻐서 더욱 열심히 도왔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도 제가 함께였습니다. 거실에서 아장아장 걸어오는 민준이를 받아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빠, 엄마보다 먼저 나온 말이 할아버지였습니다. 딸도 그때는 좋아했습니다. 아빠를 먼저 찾는다며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2돌 무렵 처음 열이 났을 때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새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작은 손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을 때 저는 차라리 제가 아프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회복되어 웃을 때까지 며칠을 잠 못 이뤘습니다. 그때도 딸은 고마워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3살이 되어 유치원에 들어갈 때도 저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구이, 브로콜리 무침. 아이의 입맛에 맞게 간도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육아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육아법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너무 관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버릇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4살이 되었을 때부터 더 구체적인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에게 과자를 줄 때도 미리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칭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더 노골적인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와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집에 데려오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밖에서 만날 때도 시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1시간 이내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은 민준이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1달 전부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공룡책과 함께 볼 수 있는 공룡 모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고 사포로 다듬어 아이 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색칠도 직접 해서 실제 공룡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딸은 가족끼리만 조용히 한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친구들도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날 혼자 집에서 생일 케이크를 사다가 촛불을 켰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혼자 불렀습니다. 빈 의자를 바라보며 부른 그 노래가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생일 파티 사진을 SNS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꽤 컸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친구들도 여러 명 와서 같이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를 배제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만 조용히 한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만 빼고 모든 사람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던 사람이 혼자 방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손주를 사랑했을 뿐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민준이가 그려준 그림들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잡고 있는 그림, 할아버지 얼굴을 그린 그림, 할아버지 최고라고 쓴 편지들. 색연필로 그린 무지개 그림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랑 함께 보고 싶다고 쓴 글씨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가슴에 안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 작은 추억들마저 이제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더욱 슬펐습니다. 평생 모은 행복한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의 7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미리 연락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전해주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만이라도 괜찮으니 잠깐 얼굴만 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족끼리만 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할아버지에게 너무 의존적이라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독립성을 기를 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날 따로 보자고 했습니다. 생일 당일 SNS를 하지 않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준비해둔 공룡 퍼즐을 바라보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1000피스짜리 어려운 퍼즐이었지만 민준이와 함께 맞추고 싶어서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기회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이웃 아주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민준이 생일 파티 사진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규모였다고 했습니다. 풍선과 장식이 화려했다고 했습니다. 케이터링까지 시켜서 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사위의 직장 동료 모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그 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직장에서 강연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강연 제목이 현대적 육아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조부모의 감정 과잉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적 애착은 오히려 해롭다고 했습니다. 조부모가 아무리 혈육이라도 교육 방침에 맞지 않으면 접촉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적 육아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어떻게 조부모를 설득하냐는 질문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육적 위험 요소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위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배제하는 것이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타격은 직접적으로 왔습니다. 사위가 전화를 걸어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준이와의 만남을 더욱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월 1회 그것도 부모 동반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민준이가 저에게 과도하게 애착을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할아버지 이야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존성이 높아지면 정서 발달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굽히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손주 보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난 것은 제가 민준이에게 해로운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생 이 아이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접촉 제한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 상담까지 받아가며 저를 차단하려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평생 법무사 사무소에 갈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로 가게 되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젊은 여성 법무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상속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갈등에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앉아서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손자녀 정서교류 기반 상속 조건 계약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월 2회 이상 할아버지와 단독 만남, 분기별 손편지 2통 이상 자필 작성, 연 4회 이상 함께 여행이나 나들이, 제 생일과 모든 명절 의무 참석, 추가로 민준이와의 영상통화 주 2회 이상, 통화 시간 제한 없음이라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교육 관련 조언 권한 인정, 선물 제공 자유권 보장, 감정적 표현 자유권 보장 등도 포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을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위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후손의 상속권은 즉시 박탈되며 전 재산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는 것보다 계약자로 존중받는 것이 낫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조건을 먼저 건 측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라는 문구도 추가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법무사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식 법률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복사본도 여러 장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평생 조건 없이 베풀기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조건을 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전 예약 규칙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굴욕적인 규칙에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사위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오시기로 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조건을 걸었으니 나도 조건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건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문서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위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를 할 필요가 있냐고 항의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거래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건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래는 너희가 먼저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관리 대상으로 보면서 조건을 걸었으니 저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협박이라고 하지만 너희가 저에게 한 것도 협박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빠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너희가 먼저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를 교육적 위험 요소로 분류해 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냐고 했습니다. 사위가 직장에서 저를 나쁜 예로 소개했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부모 배제가 현대적 육아의 모범 사례라고 강연했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를 교육 방해 요소로 소개했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후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파장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위가 그토록 자랑했던 현대적 육아법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조부모를 완전히 배제하더니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장에서 사위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강연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가족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족 관계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기 숙제가 나왔는데 민준이는 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렸는데 민준이만 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안 그리냐고 물었더니 민준이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며칠 전 상담에서 민준이가 저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한 추억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아이가 갑자기 할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딸을 불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민준이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상담에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가정 사정이 복잡하다고만 얼버무렸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 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법무사 사무소를 드나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계약서를 들고 딸의 집에 간 것도 목격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이웃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무시당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관리 대상 취급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놀랐습니다. 그 착한 박 씨가 법적 조치를 취할 정도면 얼마나 심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딸 부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젊은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모 공경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부모를 저렇게 대한다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부모들이 회의 중이라 연락이 안 되어 응급연락처인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가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자 울면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할아버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만 있으면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딸 부부가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위도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의 계약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던 현실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존엄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건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의 직장에서, 민준이 학교에서, 동네에서 모두 이 일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몰래 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 울고 난 후 민준이가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놀면 안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음식을 먹으면 아프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저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엄마 말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할아버지 그림을 못 그려서 슬펐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저는 조건 같은 거 안 걸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제 할아버지예요. 저는 할아버지를 제일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만든 음식도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선택해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세상 모든 어른이 저를 외면해도 이 아이만은 저를 믿어준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법무사에게서 받은 계약서 원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앞에서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였지만 주저없이 찢었습니다. 민준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찢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건을 없앴으니까 나도 없애는 거다. 이제 우리는 조건 없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줬다고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집에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 이곳저곳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못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차갑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을 몰라줬다고 했습니다. 효율성만 따지고 감정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에게도 잘못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다쳤을 때 제가 즉시 달려와 준 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조건이나 원칙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위급할 때 달려와 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현대적 육아법이니 원칙이니 하는 것보다 따뜻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위도 며칠 후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현대적 육아법에만 매몰되어 인간적인 정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제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 잘못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저를 나쁜 예로 소개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교만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조언도 겸허하게 듣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교육에도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오랜만에 차린 가족 식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떠준 김치찌개를 맛있다고 하며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민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앞으로 매일 할아버지 보러 올게요. 엄마도 이제 괜찮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음식도 계속 먹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아빠 마음대로 민준이 보세요. 조건 같은 건 없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민준이도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제가 왜 막았나 싶어요. 저는 조건이나 계약보다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이 가족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강하게 맞서야 할 때도 있지만 결국 사랑이 이기는 것이 가족이다.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 계약서보다 강한 것은 아이의 진심이었다. 앞으로는 다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돌아가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도 있습니다. 사랑에도 존중이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